자, 선생님들 이제 새 교과서로 바꿉니다. 아침나라입니다. 같은 아침나라는요, 방금 앞에 하셨던 건 아침나라, 음악 감상과 비평이었고요. 이번에는 음악나라, 같은 아침나라, 고등학교 음악입니다. 고등학교 음악이고요. 사실 저자분들이 다르세요. 아침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와 음악 감상과 비평이 저자분들은 완전히 다르신데 오늘 제가 그렇게까지 수업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두 교과서는 이렇게 합쳐놓고 보시면 서로 겹치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요. 그냥 바짝 한 주에 몰아 들으시면 더 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저희 작년 교과 내용학 교재대로 한다면은 이 교과서는 B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중에는 B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 교과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그 겹치는 부분들이랑 겸사겸사 좀 빼면서 갈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요.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교과서의 악곡으로 첫 곡은 남촌입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주제별 접근과 제제곡 중심 접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제곡 중심으로 봐도 그렇고 주제별로 그렇고 또 그렇고 우리나라 음악 교과서의 첫 곡이 남촌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산 너머 남촌은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에서 오네. 즉 1학기 첫 곡으로 쓰시기에 좋아서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유독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보셨던 곡이어서 얘를 넘기고요. 그래서 남촌은 뭐 이 정도로 많이 보셨을 거고 강 건너 봄이 오듯이 두 번째 곡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강 건너 봄이 오듯이 나오는데 앞에서 보셨던 강 건너 옆에다 적어드렸는데요. 아침나라 음악 감상과 비평은 G 메이저로 나왔고 이 곡은 지금 A 플랫으로 나오고 있고요. 음감비에서는 음악 감상과 비평에서는 반주 있는 상태로 나왔고 이건 그냥 단선만 나왔고 그래서 두 교과서가 이렇게 각 곡이 겹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겹치는데요. 내 맘의 강물이요. 내 맘의 강물은 반주 있는 교과서도 있고 반주 없는 교과서도 있고 한데 방금 그 수업을 했었던 아침나라 음악 감상과 비평은 F 메이저로 반주가 있게 나왔었고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동안 저희 안 봤던 악곡의 시작입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로 18페이지입니다. 아침나라 교과서는 좀 특이하게도 오른쪽 페이지에 페이지 수를 붙여놔서 왼쪽 페이지에는 없는데요. 18페이지 보시면 홍남파 작곡의 사랑이라는 악곡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익히 알려진 8분의 9박자의 악곡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냥 홍남파 작품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옆에는 떠나가는 배라고 하는 변운 작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운 선생님의 작품 떠나가는 배가 있는데요. 이 곡은 좀 독특하죠. 제가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보통 그 조성을 잡아서 뭐 설명을 하고 이런 이야기 할 적에 짝수계의 악구를 많이 보죠. 근데 지금 이 곡은 악구가 3개짜리예요. 그래서 옛날 교과서들 보면 뭐 작은 세도막이라는 약간 정체불명의 형식명을 댄 적도 있는데요. 작은 세도막까지는 이제는 잘 안 쓰는 용어이지만 악구가 3개인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게 하나. 그 다음에 이 곡에서는요. 2번 요런 진행이 나타나는데요. 라, 시, 도샵, 렐렐렐레, 도, 시, 플렐라 이렇게 되는 거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진행이 한 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D 마이너 곡이에요. D 마이너 곡이면 라가 5번째 저희 이런 표시 아시죠? 네, 몇 번째 음인가에다 꼭지 붙여서 쓰는 거예요. 요렇게 붙여보시면은요. 1이나 다름없고요. 8이나 1이나 자, 요렇게 붙여보시면 라고 보이실 텐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혹은 첫 번째 으뜸음까지요. 보시면 반음 증이도를 없애면서 반음을 올려서 시는 내추럴로 하고 도시압을 사용을 해서 오능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행하는 가락단음계이고요. 상행하는 가락단음계를 그대로 내리면은 우리가 들었을 때 상당히 메이저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내려올 적에는 전부 다 원래대로 제자리로 옵니다. 제자리로 오고 플랫을 원래 조표에 붙었으니까 다 붙고 이렇게 돼서요. 가락단음계의 하행이 나타납니다. 가락단음계의 상행과 하행이 그림처럼 나타나는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곡이 당연히 학습활동에 이런 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화성단음계에서는 증음정이 나타나더라도 여기가 증이도죠. 노래를 부를 적엔 증이도보다는 장이도나 단이도로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 가락단음계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게 이 떠나가는 배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옛날 곡이기는 한데 마치 이론에다가 맞춰서 곡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대로 잘 맞춰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옛날 노래죠. 사랑도 그렇고 떠나가는 배도 그렇고 옛날 노래인데요. 이 옛날 노래들이 좀 소개가 된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보통 교과서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리운 금강산 같은 악곡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교재 22페이지, 교과서 22페이지에는 추심이라는 제목의 악곡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작곡가가 기차 안에서 그 남한 강변을 바라보다가 느낀 느낌을 가지고 만든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선생님들 앞에 봄과 관련된 노래라면 추심이니까 가을과 관련된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노래들이 뭐 떠나가는 배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강 건너 봄이 오듯이 남촌 같은 악곡들을 통해서 계절의 느낌도 있고 사람의 감정에 관련된 노래들도 있고 다양한 악곡들이 좀 소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곡도 지금 반주랑 같이 소개가 되고 있는 악곡입니다. 사실 추심은 예전에 7차 교과서 같은 때는 되게 많았다가 한동안 조금 교과서에서 보기가 힘들다가 다시 2015 교과서에 나타난 악곡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남촌, 강 건너 봄이 오듯이 뭐 내 맘의 강물, 뭐 이일리베드히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갖고 있었던 악곡들은 아니잖아요. 벌써 교과서 몇 개 보셨는데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악곡도 있네라고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주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수인 작곡가의 고향의 노래라는 작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교재 출처를 좀 보여드리고요. 이 고향의 노래라는 악곡도 그렇게 많이 실리는 악곡은 아닙니다. 많이 실리는 악곡은 아닌데요. 선생님들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조에 맞추어서 오능계적으로 가다가 요쪽 좀 오시면 이제 슬슬 반응계적인 변화 화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풀어드리는 것보다는 퀴즈 정도로, 요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기보다는요 그냥 퀴즈에다가 집어넣어 놓을 테니까 주요한 부분들 몇 개만 좀 풀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가우실 거예요. 교과서 이런 식으로 보면 조금 부담이 덜하겠구나 라는 느낌 드시죠? 방금 앞에 교과서에서 A 플랫 메이저로 시작을 하는 눈을 보셨었는데요. 요게 F 메이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곡가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 같고 앞에 짜임새 변화한다는 이야기 했던 것도 같고 그래서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 솔레미오 많이 보신 악곡 다시 하바네라 반주 묻히는 거 한번 보고 계시고요. 도라오라 소렌토로도 저희 많이 봤습니다. 카로미오 벤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고요. 음악계가 지난주에 보신 게 나왔고요.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교과서 35페이지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 라고 되어 있는 악곡을 오늘 처음 보시게 될 겁니다. 독일 가곡의 작곡가들이 독일 낭만주의 시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많이 언급하는 인물이 뭐 뮬러, 메리케 그리고 하나 있죠. 하이네요. 그래서 독일 시인 하이네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독일 시인 하이네의 작품 시에다가 멘델스존이 가락을 붙여서 만든 악곡이다라는 겁니다. 많이 아시는 멜로디죠? 화성도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보실 거는 없지만 분석을 하거나 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노래는 일단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교과서 없으셔도 음악에 나왔네 라고 해서 쇼버 뭐 이런 사람들 이름 퀴즈에서도 냈었고 이힐리베디히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김에 한번 보시죠. 선생님들 40페이지와 41페이지 그리고 저도 지금부터 페이지 출처 드리니까 보시면서요. 포카레카레아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카레카레아나라고 요즘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어른들이나 옛날 분들은 이 곡을 제목 정말 명료하죠. 연가, 사랑 노래라고요. 연가라고 해서 예, 아주 뭐 70년대도 많이 불렸던 악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통기타 가수들 막 이런 분들 유행했을 때 예, 많이 불렀던 악곡인데요. 비바람이 치던 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선생님들 얘가요 교과서들마다 뉴질랜드 민요라고 되어 있고 어떨 때는 또 호주 민요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어차피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묶으면 오세아니아라고 부르니까 오세아니아 민요 이렇게 얼렁뚱땅 하는 교과서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 민요는요 저희는 그냥 통기타 가수들이 그냥 부른 노래로 알고 있는데 마오리족의 히네모아와 투타네카의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이 담겨 있는 노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반목하고 있던 부족들이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을 하는 바람에 화해가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오리족 관련된 노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걸 다 하죠. 페이스 페인팅을 한번 해보라고 교과서에서 학습 활동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좀 한참 보고 웃었는데요. 아무튼 자, 이거 오세아니아 민요. 포카레카레아나? 저도 이 이름은 참 낯선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 민요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호주 민요 하면 뭐 얼칭 마틸다 뭐 이런 몇 개 하고 요거는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이거부터 좀 먼저 털고 가겠습니다. 2015 교과서 바뀌면서 예전보다 아프리카 민요 하면 저희가 옛날에는 무슨 클릭송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그 스와힐리어라고 이야기를 해서 케냐 쪽에서 하는 언어를 좀 익히기도 할 겸 또 여기 그 어린이 합창단 같은 친구들이 공연을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면서 이 노래를 많이 불러서 잠보 혹은 잠보부아나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마 TV 뉴스 같은 데서나 무슨 열린음악회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을 하면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민요처럼 최근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악곡입니다. 선생님들 이 곡 한번 틀어놓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텐데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비트를 세는 방법이 항상 첫 박에 액센트를 실으면서 하나, 둘 이렇게 세 버릇을 했는데 이 첫 박을 분할을 한 다음에 약박에다가 저렇게 액센트를 갖다 걸기 시작하면 비트 세면서부터 흔들 하거든요. 재즈 전공이신 분들한테는 얘가 굉장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클래식 전공자들은 이런 리듬 비트 세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노래를 들어보시고 리듬을 한번 쳐보시고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해보시느냐 하면 예전에 저희 왜 그 수업 실현 같은 거 하잖아요. 수업 실현 같은 거 할 적에 리듬 치기 같은 거 시키거나 했었어요. 그걸 애들한테 직접 한번 시켜보는 걸로 애들한테 리듬을 치면서 한번 노래 불러보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로 한번 나중에 수업 지도안 같은 거 만들어 보실 때도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악곡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정말 많이 나타나는 외국 민요 오늘은 걔들 둘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곡도 많기는 하죠. 이 곡은 조금 사연이 있는 곡이어서 원래 기본은 아일랜드 민요 목동아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목동아라고 하는 아일랜드 민요인데요. 사실 이 곡은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가 났는데 또 저의 부모님이시니까 저희 부모님은 이 멜로디를 들으시면 데니보이라는 제목을 딱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밑에도 나오는데요. 디다다딘 빰빰빰빰빰 요 선율이요. 여기 보시면 데니보이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붙이고 해서
아일랜드 출신의 테너 가수인 존 맥커맥이라는 사람이 불러서 거의 대중음악으로 많이 알려진 곡이에요. 그러니까 아 목동아라는 노래도 물론 많이 알겠지만 사람들은 이걸 데니보이라는 악곡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의 대중음악적으로 알려졌던 악곡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곡은 거의 그 지역을 대표하는 민요로 많이 손에 꼽히고 있다면 아 목동아는 민요는 민요인데 거의 대중음악처럼 그렇게 알려진 곡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나오는 샹젤리제는 지금 여기 프랑스 민요라고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 하는데요. 사실 민요라기보다는 거의 대중음악 샹송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악곡이지요. 1960년대에 많이 60년대에 많이 히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과서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악곡입니다. 선생님들 이 곡도 마찬가지로 리듬 같은 거 보시면서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안 찾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교과서에서 나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 나름 사연 있는 악곡들이에요. 그리고 앞에 그 음악 감상과 비평 때도 보셨지만 아침나라 교과서는 악보를 주면 아주 통으로 주는 끝까지 확 주는 그런 페이지들이 많아서요. 겸사겸사 확인하실 수 있어서 노래 끝까지 한번 보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민요입니다. 첨밀밀인데요. 원래대로 하면 이 첨밀밀이라는 이 곡은 참 발음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민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데니보이가 마찬가지로 목동아도 그랬지만 첨밀밀이라는 이 악곡은 홍콩 영화에 사용이 되면서 크게 인기를 얻게 됐고요. 인도네시아 민요에 중국어 가사를 붙여서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중국 노래인 줄 알았다, 홍콩 노래인 줄 알았다 등등으로 알고 계신다면 그게 원래 인도네시아 민요인데 이게 홍콩 영화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홍콩 민요인 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만도 해요. 자, 워낙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페루 민요 엘 콘토로파사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얘 안 만나고 교과서 보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남미 민요 하면 제일 많이 등장을 하는 곡이고요. 사이먼과 가펑클이라고 하는 대중가수가 노래를 해서 사실 페루 민요로서보다 그냥 팝음악으로 더 많이 알려진 악곡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요 2개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아실만한 악곡들 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다른 그 교과서 때도 그냥 보다 말다 했던 게 있는데요. 오늘은 얘를 이제 다음엔 다시 안 봐도 될 정도로 뭐 확인하고 가고 싶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출처드립니다. 1권 60페이지, 61페이지, 교과서 페이지도 마침 9페이지인데요. 1권의 60, 61페이지에 동창이 밝았느냐 우주 초수대여 악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가곡은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악보가 거의 가장 표준에 가까운 악보입니다. 점사분음표를 한 박으로 잡아서 16박 장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악보를 특히 붙잡고 있는 이유는 흔히 말하는 어단 성장, 즉 동창할 때는 바로 붙여놓고 하면서 한참 길게 해서 이를 갖다 붙일 정도로 앞에 단어를 짧게 붙이고 모음이 길게 이어진다. 어단 성장이라는 말 벌써부터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드러나고 있고 그동안 4분의 16으로 적힌 것도 있었고 뭐 다양한 게 있었는데 이 악보가 가장 표준적으로 많이 보시는 악보다라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 표인데요, 선생님들. 가곡이 시조의 가사를 가지고 쓴다는 건 다 알아요. 가곡이 시조의 가사를 가지고 쓴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 우리가 장을 나눈다 그래서 분장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분장이라는 말도 쓰고 있으니까 그 분장을 한다라는 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총 5장 형식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빈칸에다 5장 이렇게 적어 넣으셔야 되고 시조는 5박 장단하고 8박 장단을 섞어 쓰지만 얘는 16박 장단짜리가 있고 10박 장단짜리가 있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악곡에 따라서 장단 수도 박수도 다르다라고 하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곡의 반주는 줄풍류 반주에 준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가야금 검은 곳의 필이 해금 대금 장구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분장하는 거. 그동안 책들이 뭐 위에 있는 칸 정도는 잘 채워 넣었었는데요. 요게 없어서 제가 그냥 후딱후딱 넘어왔었거든요. 분장이요. 장을 어떤 식으로 나누나.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누는데요. 가곡은 그 가사를 가지고 초장을 1장과 2장으로, 그리고 3장은 시조시로 하면은 중장으로, 그리고 4장과 5장에 시조의 종장을 부릅니다. 선생님도 여기 몇 개만 좀 첨언을 할까요? 4장 같은 경우에 제너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세 글자밖에 안 되지만 이 곡 전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기 때문에 음역이 제일 높고 굉장히 극적으로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너머 산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인데 여기를 노래를 안 하죠. 시조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갈려까지만 노래를 하고 멎어요. 그에 비해서 가곡은 끝까지 가사 다 살려서 부릅니다. 그거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분장 포함되어 있는 걸로 동창이 맑았느냐 나오는 우초 초수대요.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도 이거랑 같이 장단수랑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4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74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실 텐데, 그동안 제가 기악 파트를 지난부터 오카리나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카리나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소금하고 단소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보셔야 될 것은 리코더입니다. 자, 그래서 리코더 페이지를 좀 피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프린트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2권 224페이지 리코더 오카리나. 오늘은 오카리나는 이미 봤으니까 리코더 이야기를 좀 할게요. 리코더 이야기에서 해야 될 거는요. 먼저 운지인데요.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 여기 팔자를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프라노 리코더는요. 첫 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음이 여기서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실음이 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쭉 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리코더 정도는 불어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요 리코더 하나도 안 불어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혹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텐데, 뭐 그렇게까지야 라고 하신다면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요. 밑에 엘토 리코더가 나옵니다. 엘토 리코더는 똑같은 다 운지를 막았을 경우에 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선생님들 드린 프린트에 상대적인 크기랑 이 악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서, 소프라노를 우리가 많이 보지만 소프라니노도 있고 그리고 엘토 리코더까지 있는데요. 지금 임용에 나온 거는 엘토 리코더까지는 시험에 나와봤습니다. 실제로 악기가 연주할 수 있는 음역을 준 다음에 엘토 리코더의 음역에서 연주가 되는 걸로 실음 기준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인데요. 도레미 파 있는 부분부터, 도레미 파 있는 부분서부터 G라고 쓴 것과 B라고 쓴 것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G하고 B가 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파 운지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실은 G가 좀 더 쉬워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 막았을 때 도 하나 들면 레, 둘 들면 미, 그리고 파 했으니까 파를 불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는 파 운지를 G로 붙어 있는 걸로 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선생님들 갖고 계신 리코더가 점원식, 독일식이어서 그랬을 거예요. G는요 점원식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저 복잡한 운지를 가진 애는 뭐야? 라고 하면 B, 이는 바로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G하고 B를 구분하는 바로크식과 점원식을 구분하실 수 있도록 제가 프린트를 드렸을 건데요. 그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악기를 봤을 때 뒷구멍 있는 쪽에, 여기 뒤거든요. 뒷구멍이 있는 쪽에 B라고 적혀 있으면 저희가 바로크식이라고 해요. 근데 바로크식이라고도 하고 영국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독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G라고 적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G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은요. 위치인데요. 그
구멍의 위치가 밑에 두 구멍이 있고요. 바로 그 위에 있는 구멍의 크기가 바로크식은 크고 독일식은 작아요. 이 구멍의 크기를 작게 해서 연주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실제로 연주가 쓰기 좋도록 개량된 게 독일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약간 운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 점원식 운지가 조금 간편해 보이시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크기를 좀 달리하고 이렇게 해서 운지를 좀 다르게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께서는요, 임시표를 아주 원활하게 연주하는 것까지 놓고 본다면 바로크식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바로크식이 좋아도 저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용도라면은 점원식으로 하면 조금 더 운지가 편한 것도 있어서 약간의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려야 될 말씀은 이쪽으로 오시면 리코더 주법에 관한 건데요. 레가토, 스타카토, 포르타토라고 해서 텅잉은 하면서도 부드럽게 두 이어서 연주를 하는 걸 포르타토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법에 관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리코더는 선생님들께서 부단히 운지를 일단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설마 중등인데 우리가 운지 따위가 나오겠느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음역은 시험에 나와봤고 리코더가 없는 악기는 아니니까요. 한번 그런 차원에서 특히 알토 리코더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얘기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토 리코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요. 또 하나의 악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타와 우쿨렐레입니다. 기타와 우쿨렐레. 자, 기타와 우쿨렐레는요, 같이 놓고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같이 놓고 보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여기 먼저 기타부터 좀 보겠습니다. 기타는 이렇게 보시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기타를 보실 때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기타는 자, 여기가 선생님들 몸이 이쪽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으로 오면 본다고. 그래서 제가 왼손을 뻗어서 이 기타를 잡는 겁니다. 왼손을 뻗어서 이 기타를 잡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만 그릴까요? 이렇게요. 코를 그리면 그러니까 기타를 이렇게 잡습니다. 제가 잠깐 일어서서 좀 보여드린다면 지금 이 상태는요.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타를 원래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칠 텐데 그걸 이렇게 들어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내 턱 밑으로 오는 이쪽이 내 턱 밑으로 와서 바로 붙는 쪽이고 이쪽은 제 무릎 쪽으로 닿는 쪽이 되겠죠. 요즘 검은고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현 1번 줄, 2번 줄이 너무 헷갈리실 텐데 이대로 된다면 1, 2, 3, 4, 5, 6번 줄이 돼요. 그래서 그 기타에서는 6번 줄이 제일 두꺼운 줄이에요. 6번 줄이 제일 두껍고 1번 줄이 제일 가늘고 1번 줄이 내 무릎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6번 줄이 내 얼굴 쪽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 이도저도 다 귀찮으시면 이렇게 들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는 저는 우쿨렐레보다 어떤 점에서는 또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타는요. 오랫동안 클래식 악기로 사람들이 들으면서 써왔던 악기다 보니까 개량을 거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낮은 선이 미고요. 미, 라, 레, 솔, 시, 미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 라, 레, 솔, 시, 미, 즉 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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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3도, 다시 4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타는 프렛이 있습니다. 프렛이 있습니다. 저희 왜 바이올린 처음 잘 못할 때 테이프도 붙여주시고 하죠. 근데 그 테이프는 저희는 이제 그걸 띄어야 진짜 진정한 연주를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기타는 그래도 힌트를 잡을 수 있는 프렛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렛이 원래 아무것도 안 짚으면 개방현이고요. 1포지션, 2포지션, 3포지션 이러듯이 첫 번째 프렛, 두 번째 프렛, 세 번째 프렛, 네 번째 프렛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편하면 편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미리 다 정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줄만 정확하게 맞추면 틀려볼 게 없는 게요. 1프렛 요 안을 잡으면 반음씩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될 게 원리 이해, 개방현까지만 하시면 그 다음에 못할 게 없는 게 기타입니다. 원리가 아주 간단하죠. 미랄의 솔시미를 탁 외워놓으시고 미랄의 솔시미 이렇게 해서 외우신 다음에 한 칸에 반음 한 개씩 이렇게 해갖고 외워놓으시면 더는 외우실 게 없습니다. 저희가 기타를 모두 다 잡아서 연주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코드를 준 다음에 그게 어느 코드냐 이렇게 맞추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코드가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요걸 좀 드립니다. 이게 나오는 책들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런데 선생님들 요거 교과서 없으신 분들은 제가 프린트에다가 넣어놨고요. 교과서 있으신 분들은 요것만 보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크게 좀 열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선생님도 이게 손 모양을 그려놨는데 손은 4개밖에 없는 게 맞죠? 아무리 많이 짚어도 4손가락밖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타는 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엄지는 뒤편으로 넘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 손가락 4개만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될 건데요. 자, 그 손가락들을 가지고 연주를 할 때 나는 코드를 어떻게 읽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간단해요. 선생님들께 직접 코드를 그리시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수천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이고 보시면 미, 라, 레, 솔, 시, 미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개방현을 옆에다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방현을 적어놓고 하셔야 될 거는요. 개방현을 적었는데 여기 아무것도 X 표시가 돼 있으면 아무것도 치지 말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줄로 가셔서 라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라 샵이 될 거고 시가 될 거고 도가 될 거니까 여기는 도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좀 복잡하니까 지워놓고 여기는 도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줄로 가보죠. 4번 줄로 가면은 레샵 미가 됩니다. 그러면 4번 줄은 미를 연주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도, 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 미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 다음 음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선생님들 이 표시는 바로 그냥 솔이 개방현인데 그냥 치지 마. 안 치면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을 안 치시면 됩니다. 3번 선 안 칩니다. 2번 선 가봤습니다. 2번 선은 원래 개방현이 시였는데요. 한 칸만 더 누르면 되죠. 그러니까 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도미, 솔, 도미가 만들어지면서 이거는 C 코드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개방현 외운다. 한 칸에 반음씩. 끝이에요. 개방현 외운다. 한 칸에 반음씩.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타 코드가 나오면 그냥 그때그때 따지시는 게 낫습니다. 저희가 기타를 직접 만져가지고 코드를 외우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건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정말 꽤 배우셔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딴 데선 잘 안 나타나는데 F코드 보이십니까? F코드는 F 메이저든 F 마이너든 간에 이런 이상한 음지가 하나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F 메이저 코드 파라도, F 마이너 코드 파라 플랫도, F7 코드도 파라 도 미 플랫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기타는요. 1번 선과 6번 선의 개방현이 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살려주기 위해선 반음을 꾹 눌러서 첫 번째 포지션을 꾹 눌러서 파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선과 6번 선이 눌러놓으면 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문제인데 여기가 원래 시거든요. 개방현이. 미랄의 솔, 시미. 그러니까 F코드에 도를 만들어 주려면 얘도 눌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F코드를 잡으려면 기타에서 이거를 첫 번째 포지션을 검지손가락을 쭉 뻗어가 꾹 눌러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서요. 카포라고 부르는 것도 사용하고 합니다. 카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카포는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렇게 꽉 조여놓는 집게 같은 거예요. 집게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생긴 건 약간 살벌하게 쥐덫같이 생겼어요. 하여튼 트랩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꼭 눌러가지고 꾹 눌러놓으면 자연스럽게 F조 연주하는 데는 좋아서 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들 간단합니다. 미라레스 유심히 외우시고 한 칸에 반음씩, 그래서 찾아가면서 코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손가락을 다 준 책도 있지만 손가락 안 주고 그냥 점만 찍어가지고 표시를 하기도 해요. 점만 찍어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계속해서 따져보시면 좋겠고요. 제 경험으로 좀 아픈 경험은 교과서가 곧잘 틀리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게 약간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코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해보시면, 원리만 따지시면 교과서에 너무 의지하지 않으셔도 여기는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상한 거 보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 따져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두 개만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되려 걱정은 우쿨렐레죠. 배우기만 하면 이 악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우쿨렐레는 기타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악기이기는 합니다. 먼저 줄은 4개밖에 없습니다. 줄은 4개밖에 없고요. 1, 2, 3, 4번 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악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낮은 음서부터 올라가거나 하지를 않고요. 1번 줄은 제일 높은 게 많은데 그 다음에 도, 미, 솔에 해당하는 도 줄은 3번 줄에 있고요. 미 줄은 2번 줄에 있고요. 그리고 솔은 4번 선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그림을 외우시라고 그냥. 왜냐하면 솔도미라 하고 외우셨다가 갑자기 시름이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그럼 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악보를 도미솔라 하고 그리신 다음에 옆에다가 솔도미라 이렇게 쓰셔서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어떻게 외우시는 건지 아시겠죠? 이 선은 빼버리시고 도미솔라를 쓱 그리신 다음에 솔도미라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도미솔라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나중에 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면 여기까지만 외워지시면 그 다음에는 또 쉽습니다. 한 칸에 반음씩 똑같습니다. 한 칸에 반음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도미라라는 것만 외우고 한 칸에 반음씩만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운지가 꽤 간편하다라는 게 꽤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조금 하시다 보면 이 악기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우쿨렐레로 연주하는 곡은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솔, 도, 미, 그 다음에 라선이어서 라, 라샵, 시, 도 이렇게 되죠. C 코드가 그냥 마지막에 1번 선 하나만 딱 정리가 되면 1번 선만 도를 잡을 수 있으면 이미 솔도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론 보시는 대로 악기가 단순한 것도 있지만 코드 짚는 것도 좀 비교적 쉬운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특히 중학교에서는 우쿨렐레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특기적성이나 우쿨렐레 연주하는 것 때문에 기간제 그 수업 실현 때 조금 어드밴티지를 받으셔서 취업을 하신 선생님도 뵀어요. 그러니까 이 악기는 흔한 악기이고 시험에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악기입니다. 기타는 이미 나왔었고, 그러니까 우쿨렐레는요, 저희가 작년 같으면 막 긴장을 하면서 봤을 텐데 작년에 안 나오고 나니까 조금 느른해지신다면 느른해지실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빈도수 엄청 많고요. 그래서 이런 악기의 코드 보는 방법은 이러하다라는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악기들 이제 다시 뭐 별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악기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연주하는 거는 잠깐 나왔고 나는 문제없어 뭐 이런 악곡들은 된 것 같고 단소하고 소금은 말씀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교과서 여기저기에 이렇게 악기 관리법 같은 거 나올 겁니다. 아까 그 기타하고 오카리나 페이지도 잠깐 좀 가볼까요? 교육과정에서 악기 관리법을 가르치거라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악기 기악 파트에 보시면 악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습도를 어떻게 하고 통풍이 잘 되는데 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악기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뻔한 얘기잖아요. 저희 악기들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되고 하는 거 다 아셔서 뻔한 좀 상당히 뻔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소 같은 거에 대한 설명이 워낙 길어서 또 그런 연습할 만한 악곡들을 많이 주고 있어서 교과서가 그렇게까지 새롭게 보실 만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극음악을 뭐 판소리 경극까지 나간 것도 음악 감상과 비평하고 너무 닮았고, 울게하소서 같은 악곡이 또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 하바네라가 다시 제시가 되어 있고 해서요. 두 교과서를 같이 묶어놓고 보시면 정말 많이 생략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대성당들의 시대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앞에 교과서에서 못 보셨던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꽤 페이지를 많이 띄어야 되는데요. 104페이지입니다. 특이하게도 앞에 교과서에서는 그냥 잠깐 한 줄로 제시되었던 뮤지컬 캐츠에 나오는 메모리라는 악곡이 여기서는 전곡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곡이요, 보시다시피 8분의 10박자로 잠깐 변박이 됐다가 8분의 12박자로 바뀌는데, 선생님들 이거 실제로 전문가가 연주하는 거 들어보시면 8분의 10으로 변주 안 하는 것 같은 악보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봤던 악보는 없었거든요. 8분의 10으로 변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악보들마다 좀 버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변박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곡이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워낙 유명한 뮤지컬인데다가 이 여주인공이 그리자벨라 주인공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워낙 개성 넘치는 고양이들이 때로 나오고, 그 중에 한때 너무너무 예쁜 고양이였지만 이제는 막 사람들한테 약간 늙어서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고양이들, 젊은 고양이들이 툭툭 치고 막 이러는 털 다 빠진 고양이가 그 희망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옛 기억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 캐츠의 아리아입니다. 그래서 악곡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좀 불러보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요. 그 다음에 팬텀 같은 곡들은 앞에 교과서에서 나온 곡들이 되게 많고요. 어라? 하는 것 또 하나 나오죠. 이거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레 미제라블하고 노트담 드 파리, 아까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겠네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교과서는 고등학교 아침나라 교과서이고, 제가 녹화하는 시점에 요 앞에는요, 고등학교 아침나라 음악 감상과 비평을 했는데, 그 음악 감상과 비평에서는 레 미제라블과 노트르담 드 파리가 빅톨 위고라는 소설가의 소설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되게 비슷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뮤지컬 관련된 소개를 하면서 리카르도 코치안테라는 작곡가와 클로드 미셸 숀베르그라고 하는 이 작곡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미셸 숀베르그는요, 미스 사이공의 작곡가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위키피디아나 무슨 그런 책들 보면 이 사람이 뭐 숀베르크의 손주뻘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뭐 근거 없이 듣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온 악곡들이 두 개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두 개가 많이 겹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유사한 부분들을 살살 넘기면서 선생님들한테 꼭 보여드려야 될 곡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좀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좀 시켜볼게요. 124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시죠. 아주 껑충 뛰죠? 124페이지는 아까 선생님들께서는 그 음악 감상과 비평에서 낭만주의 음악의 예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쇼팽의 피아노 콘체르토, 멘델스존 바이올린 콘체르토, 쇼팽의 피아노 콘체르토, 그리고 환상교향곡 이런 작품들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곡들이 주로 나올 줄 알았더니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는 앞에서 겹치는 거에 비해서는 여기선 또 그렇게 안 겹치네요. 그래서 이거 좀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뭘 주셨냐면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주셨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는요, 옛날에 아르페지오라는 악기가 있었답니다. 지금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줄이 6개였고요. 지판이 붙어 있는 악기인데, 이 악기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지만 점점 도태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현재는 첼로로 연주를 하고 있는 유명한 악곡이죠.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잘 아실 만한 악곡이고요. 환상교향곡은 앞에서 보신 거랑 같으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쇼팽은 협주곡 1번을 보셨잖아요. 근데 이 교과서는 녹턴이에요. 선생님들 녹턴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녹턴을 생각하시겠지만 이 녹턴 상당히 유명한 곡이고 정말 녹턴스러운 녹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보통 녹턴이라고 하면 왼손은 정확한 반주를 정확한 비트로 연주를 하고 오른손이 굉장히 선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의대로 딱딱 맞아가고 있는 그런 악곡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왼손에서 나오고 있는 리듬 분할이 6개인데 위는 뭐 11분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템포가 느린 데다가 이게 원래 그 녹턴이라고 하는 게 약간 몽환적이고 꿈꾸는 것 같고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흐느적흐느적하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6대 11에 약간 삐그덕거릴 것 같은 리듬이 그렇게까지 도드라지게 들리지도 않고 아주 유연하게 흘러가는 작품이죠. 자, 그래서 녹턴 혹은 야상곡이라고도 불리는 악곡이다라고 하고 나오고요. 그동안 너무 여러 교과서에서 이미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간 것 중에 하나 라 campanel라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파가니니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서 파가니니의 그 현란한 바이올린 연주를 피아노에다가 옮겨놓기 위해 리스트가 쓴 작품이에요. 너무 많아서 교과서에 그냥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었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교과서에 굉장히 특징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 지금 보고 계신 대로요. 민족주의 하면 저희가 얘기 많이 하는 게 19세기 후반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데의 그 작곡가들이 아니고 그 외 지역의 작곡가들이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서를 담아서 만드는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으셔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그동안 교과서에서 많이 의도적으로 빼고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를 한 번도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여기는 그런 게 컨셉이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책에 좀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좋겠는데 독일, 프랑스, 이태리를 중심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던 낭만주의 음악에 대항을 해서 러시아, 체코 등의 작곡가들의 중심이 된 음악의 재창조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 잘한 책도 좀 드물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거의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에 나온 설명을 거의 다시 재현해 본 것 같아요. 민족주의는 자국의 역사와 전설, 자연 등으로부터 소재를 가지고 오고 춤의 리듬이나 민속 선율 같은 걸로 민족적인 색채감을 많이 드러냈으며 민속 악기 같은 거를 활용해서 전통적인 음악을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까지 본 교과서 중에 민족주의를 설명을 할 때 가장 적합한 설명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메타나의 작품 중에서는 몰다우인데요.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곡이고 얘는 흔합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그리그의 페르긴트도 요것만 외우실 거 아니라 모은 곡들 다 외우셔야 되는 수준이라 뭐 이건 그렇게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 그에 비해서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악보는요. 사무엘 골덴베르크와 슈밀레라는 악장을 잡았는데 이 악보가 상당히 많이 보실 만한 악보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너무너무 짤막하게 앞에 한두 마디 정도 똑 잘린 악보 보시다가 얘 보시면 조금 느낌도 더 새로우실 것 같고요. 이렇게 생긴 악곡이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고 곡에 대한 소개도 좋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5인조 중에 대표적인 작곡가이고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열린 유작 전시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이랑 좀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도 너무 흔한 곡이어서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악곡들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보여드려야 할 페이지는 13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36페이지는 융합예술과 음악이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교과서에서 좀 찾아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페이지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여드리고요. 선생님들 요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을 소재로 작곡된 음악을 감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비발디의 사계하고 도대체 음악이 무슨 상관이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크 시대의 시 소네트를 바탕으로 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소네트라는 줄의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시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활용한 것이고요. 슈베르트의 마왕은 괴테의 시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테는 19세기 작곡가들한테 거의 영감을 어마어마하게 준 사람이어서요. 옆에 보시면 괴테의 파우스트를 가지고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향곡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휙 지나갈 수 있을 법한 이런 내용이 2014년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미. 그래서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바탕으로 해서 연극을 만들었고 그 연극 음악을 만든 사람이 멘델스존입니다. 그래서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은 연극 부수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술작품인데요. 리듬이라는 제목으로 1980년대 화가인 들로네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무슨 특정한 사조를 말하기는 좀 애매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리듬감이 좀 느껴지나요? 역동적인 느낌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교과서들에서 잠깐 나오고 있는 몬드리안이라는 화가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라는 작품입니다. 부기우기는 대중음악 장르를 말하는 거였고요. 몬드리안이 1913년대 그린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작품을 가지고 미니멀리즘 같다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미니멀리즘 자체는 아닙니다. 미니멀리즘은 몬드리안보다도 훨씬 더 후에 몬드리안의 그림이 다 사라진 후에 몬드리안이 죽은 후에 만들어진 사조니까요. 저희가 그냥 이 그림이 미니멀리즘을 연상시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과 체커라는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많이 알고 계시는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홍도의 무동, 사면육각이 그려져 있고 춤추는 소년이 나타나는 많이 보신 그림들입니다. 자, 이건 뭐 맨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셔서요. 조금 맨날 하는 거 아닌 걸로 좀 가볼게요. 음악과 과학의 원리를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음악과 과학의 원리로는 유리잔으로 실로폰을 만드는 것도 예를 들 수 있고 빨대를 이용해서 펜플롯을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예들을 가지고 과학의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얘기가 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오늘 이 교과서에서는요, 되려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배경음악도 앞에 보신 거, 저작권도 전에 보신 거와 거의 비슷해서 스마트 미디어와 음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데 요걸 좀 오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과서들보다 설명이 조금 쉬웠던 것 같아서요. 선생님들께서 어디서부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보통 SP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SP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작은 판이었어요. 지금 CD 정도 크기보다 조금 컸던 이게 스탠다드 플레잉이라고 해갖고 스탠다드 플레잉이니까 이게 되려 정규적인 속도로 돌아가는 음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새까만 판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러니까 저희는 플라스틱이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은 합성수지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합성수지로 만든 SP판이 나왔다가 이게 너무 곡이 짧아서 LP를 만듭니다. 요즘 들어 LP를 다시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LP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LP판 앞에가 SP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 기술은 정말 저희로서는 뭐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LP판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크죠. 그래서 LP판은 큰 접시만 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큰 거에 사실 한 면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30분 남짓밖에 되지 않아서 만약에 음악이 75분, 뭐 80분 이런 작품이 있다 그러면은 요게 LP는 앞뒷면을 쓸 수 있었으니까 3면이 보통 필요한 거죠. 80분짜리라고 하면
그리고 혹시라도 악장이 끊어지거나 하게 되면 뭐 악장이 뭐 하나는 20분짜리고 하나는 15분짜리고 이렇게 되면 한 면에 못 넣으니까 앞면 뒷면이랑 따지다 보면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장수의 LP판이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LP판 기준대로 한다면은 긴 교향곡에다가 소품 하나를 한 면에 들어갈 거를 또 녹음을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사실 LP가 있던 시절에 카세트 테이프는 나온 순서대로 하면 카세트가 늦을지 모르지만 요거 두 개는 같이 공존했던 시대의 물건들이죠. 카세트 테이프는 자성이 붙어 있는 테이프에다가 신호를 입혀서 그 신호를 재생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LP하고 카세트 테이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는 다른 것보다 아날로그 신호는요 딱 그겁니다. 만약에 저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 시간이 길어지면 저기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 게 테이프가 감겨 있는 건데요. 시간이 1시간이면 이만큼이면 2시간이면 들어가지 잘 않겠지만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 테이프의 길이와 실제 연주되는 시간 길이가 반드시 정비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양과 저 기기의 레코드장의 장수가 필요하다든지 테이프가 길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LP판도 바늘이 들어가서 신호를 재생을 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깎여서 신호가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보다 소리가 많이 깎여서 들린다든가 많이 상쇄가 돼서 없어져서 들린다든가 아니면 아예 스크래치가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쓸 수가 없었죠.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 이게 길이가 그야말로 늘어나면서 테이프 늘어진 소리 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에너지의 양만큼이 그냥 물리적으로도 늘어나기 때문에 또 마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CD가 나옵니다. CD는 CD 한 면에 70분이 넘는 음악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것과 재생을 거듭해도 음질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과 기타 등등,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사용을 하는 첫 번째 매체가 되었습니다. 아날로그로 이미 녹음되었던 것도 다시 마스터링을 해서 디지털 신호를 입혀서 CD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물론 우리 주변에서 요즘 LP판에 대한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CD를 던져버리고 LP를 듣지는 않고요. 개인마다 선호 차이가 있지만 뭐 저도 LP를 저는 그 바늘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랑 바늘 긁는 소리를 되게 싫어했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뭐 LP로 돌아가거나 그럴 만한 느낌은 잘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CD가 나왔습니다. 이걸로도 굉장히 혁신적인 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CD는 이제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지만 곧 뭐 가정의 CD 라이터 같은 것들까지 보급이 되면서 정보를 저장하고 하는 기구로 아주 많이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CD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옛날 얘기니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MP3서부터는 책에 있는 걸 좀 보겠습니다. MP3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의 약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그냥 MP3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디오 데이터 압축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압축된 파일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CD에 있었던 정보량을 10분의 1이나 12분의 1 정도로 압축을 시켜갖고 만든 게 MP3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등을 통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MP3 플레이어를 따로 들고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냥 거기다 저장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컴퓨터로 당연히 들을 수 있는 음원 파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좀 보시면은요, 압축도 하는데 손실 압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손실 압축은 뭐냐면 10분의 1 내지 12분의 1로 그러니까 압축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잘 듣지 못하는 주파수를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좀 손실 압축이라고 해서 정보의 양을 어차피 거기는 잘 듣지도 못하는 거니까 라고 하면서 좀 날려버려서 그게 이렇게 용량을 낮출 수 있는 기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서 아무리 사람이 못 듣는다고 해도 음악이 허술해지고 매우 산티나는 소리가 나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은 너희 어차피 못 듣는데 그거 있어봐야 별 소용없어 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손실이 정말 일어난 것이 느껴져 라고도 말을 한답니다.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mp3를 들으면서 소리가 허접하다고 느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스피커가 바보 같아서일 수도 있고요. 저희 이어폰이 싸구려여서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mp3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갑론을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mp3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파일들이 있었는데 현재 mp4가 많이 보이시죠? mp4는 영상까지 들어가 있는 파일입니다. 영상까지 들어가 있고요. 압축률이 높아서 용량이 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선생님들께서 P2P 사이트에서 뭐 오페라 같은 거 하나 다운받으셔도 너무 용량이 작으면 아무래도 화질까지 별로이지만 예전에 DVD나 이런 데서 보셨던 양에 비하면 확실히 좀 작게 mp4를 그래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서 용량을 작은 영상까지 들어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때 저희는요 mp3 플레이어에다가 꽉꽉 음악을 채우고 다니고 핸드폰에도 넣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하고 있죠. 스트리밍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리밍 기술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1995년 리얼 오디오라고 해서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리얼 오디오에서부터 처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995년의 리얼 오디오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였고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이고요. 스마트폰에 인터넷을 깔고 이런 게 불가능하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리밍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스트리밍을 한다고 하면 무슨 카페 같은 데서 거대한 그 집에 컴퓨터를 갖다 놓고 스트리밍을 하면 모를까. 그렇게까지 활성화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는 이 아이가 또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방식이 상당히 대세로 많이 이 아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스마트 미디어와 음악인데요. 스마트폰 덕분에 저희는 손안에 정보를 입력하고 손안의 컴퓨터로 앱을 통해서 음악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소리와 영상까지 함께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너무너무 일상이 되셔서 새로운 변화라고 느끼시지도 못하겠지만 실제로는 음악 감상 매체에까지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은 뭐 지금 앞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디지털 음악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물리적인 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용량이 작아지고 음질은 좋아지고 하다 보니 이것들을 좀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뭐 USB라든가 외장하드라든가 외장하드가 그 몇 년에 한 번씩 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계속 용량을 늘려서 사고 있는데 외장하드를 살 때 가격은 거의 그대로 옆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를 주면 거의 2배씩 뭐 그 이상씩도 가게 되죠. 기술이 정말 그만큼씩 높아지기 때문에요. 예전에 USB는 256메가 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와 막 이랬는데 요즘 32기가짜리도 똑같은 사이즈로 나오고 있을 정도이니까 계속 디지털로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 저희는 점점 더 큰 걸 요구를 하는데 가격도 거의 그대로이고 또 그만큼의 성능도 압축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하나 더 나온 게 이 프로슈머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프로슈머는 프로듀서는 만드는 사람, 컨슈머는 소비하는 사람인데 그걸 합쳐서 프로슈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의 구분이 없어지는 산업 현상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음악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튜브 같은 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실 수도 있고 또 남이 만든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영화사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를 우리가 보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면 요즘은 실제로 영화 동아리 같은 데서도 스마트폰으로만 찍는 영화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있어서 이런 매체들의 발달이 점점 우리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으로 아니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한 출판사에 2개의 교과서를 정하고요. 이거는 제가 미리 정한 건 아니었는데 정해놓고 책을 뒤적거리면서 느낀 건 두 교과서는 다른 출판사들보다도 특히 그러니까 아침나라 교과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2개 음악과 음악 감상과 비평이
서로 상당히 매칭이 되는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묶여가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악기들도 한 개씩 보고 있고요. 뭐 나중에 이제 점점 국악기 쪽으로 더 넘어가면 악기론도 좀 시간이 걸릴 테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가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문제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